한스 퀸, 과학을 말하다. 강독 43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앞에서 한스 퀸은 세계 발생에 대한 서로 다른 종교들의 입장들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5의 1번 소제목인데 세계 종교의 창조 신화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들의 입장과 중국에서 발생한 종교의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동 지방의 종교가 세계 발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유대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입니다. 여기 이 세 종파가 세계 발생 모형을 비슷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말에 들어가기 전 한스킹은 여기 5의 2번으로 해서 정보의 결핍 이런 제목을 달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 제목만 갖고는 잘 안 들어와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근동 지방이 있는데 다시요. 제가 말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종교가 말하는 세계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다음엔 이제 근동 지방을 하게 되는 그 사이에 요 정보의 결핍이라는 단락이 들어가네요. 이게 왜 들어가는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따라 보겠습니다. 합리적 판단에 꼭 필요한 기본 정보가 물리학자들에게 부족할 뿐이라는 인상을 받는다면 완전히 틀린 것일까?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세계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데 물리학 정보로 충분하지.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한스킹은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틀린 생각일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요 단락 그 사이에서 하는 이유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인도 얘기했고 중국 했다면 금방 다시 근동 지방의 세 종파를 얘기하면 되는데 글을 쓰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흐름에서 글쓰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대목이 한스킹에게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물리학의 영역에서나 종교의 영역에서나 그런 정보는 어떤 정보요? 꼭 필요한 기본 정보인 거죠. 꼭 필요한 기본 정보.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사람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 전이해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다른 쪽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종교하고 담을 쌓은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배운 것, 묶이는 거죠. 미국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유권자가 저급한 정보 합리성을 근거로
말하자면 본능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배로 정치적 결정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배. 이거 배가 나와.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다는 뜻일까요? 저급한 정보 합리성.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것에 기울어진다는 건가요? 정치학자들이 그런 쪽으로만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판단한다는 뜻이겠죠? 사소한 개인사나 이해 정치보다, 다시요. 사소한 개인사나 이해관계가 때로는 정책적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이건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도 늘 느끼는 바입니다.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적 어젠다로 잘 들어오질 못해요. 그 얘기들은 꺼내지를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착각이죠. 과학은 정치보다 사정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가난하건대 자연과학자들은 본디 종교적 사안 자체에 관심이 덜하다. 이런 경향은 유감스럽게도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심하다. 아, 그런가요? 음, 철저하게 유물론적이고 실증적이라는 뜻이겠죠. 같은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국보다 독일 이런 쪽 관념적인 사상이 많은 이런 쪽이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종교적 사안에 관념적이라면 종교적 사안에 관심이 많아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전통 음, 이런 경향은 뭔 아주 그 작은 폰트로 되어 있군요. 이 세계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전통 괄호로 묶어야 돼요. 주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이런 것도 다 폰트는 작게 나왔네요. 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관련된 결정들도 때로는 저급한 정보 합리성에 근거해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약간 유치한 종교 현상, 그걸 기독교로 오인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급한 정보 합리성인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유럽에서 이런 쪽의 관점으로 종교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쪽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교란 자연과학에서 별로 쓸모가 없다. 그건 뭐, 참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죠. 이 점에서 탁월한 예외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프리드리히 본 바이체커, 음, 형제 바이체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리학자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이었을 거요. 이 하이젠베르크와 보호의 제자는 바이체커가 하이젠베르크와 닐스 보어라는 그 덴마크 사람인가? 의 제자. 이 두 사람이 에서 다 배웠군요. 예.
20세기 초의 세계 물리학계를 끌어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인 이 와이체커는 방대한 필생의 저작을 통해 물리학의 통일을 복원하는 데 노력했다. 이 와이체커의 책도 좀 읽고 싶어요. 판넨베르크도 이 와이체커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으로서의 물리학은 실제의 리얼리티예요.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드린 단어입니다. 실제. 이게 머리에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 이런 책 읽기에서 그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 실제가 낱말 뜻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리얼리티. 리얼리티. 독일어로는 위르크, 리히, 이 위르클리카이트라고 합니다. 실제의, 이걸 번역할 때는 뭐 실제라고도 하고 현실성이라고도 하고 뭐 실체 안으로 넣어서 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리얼리티 영어하고 독일어 비르클리카이트는 서로 이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설명한 걸 들은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르클리카이트는 변증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라기보다 오히려 종말론적인 진리? 그렇게 말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더 옳습니다. 실제의 통일적 이해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저는 자연과 인간, 물리학적, 자연적, 과학, 자연과학적 영역과 형이상학적, 종교적 영역을 결합시키려고 했다. 대단하네요. 물리학자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학자였다가 나중에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그 경우하고는 다른 거죠. 바이체커는 계속 물리학자로 있었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묻는다.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 좁은 세계의 구조에 맞춰서만 상상한다면 그게 이제 물리학이 하는 게 이 좁은 세계인 거죠. 원자와 은하의 세계를 제대로 사고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이렇다. 바이체커의 주장입니다. 그걸 인용했네요. 바이체커의 책 어디서 인용했나? 잠깐 볼까요? 바이체커 여기 책이 몇 개 나와요. 바이체커의 좀 Weltbild der Physik 물리학의 세계 모형 이런 거 있습니다. 또 Die Einheit der Natur 자연의 통일성 이런 것도 있고 Aufbau der Physik 물리학의 건설 이런 것도 있고요. Zeit und Wissen 시간과 아는 문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기술할 때 활용되는 구조들은 물리학이 하는 거예요. 심오한 실제의 표피에 불과하다. 표피.
불과하다. 실제적 감각계는 물리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이 감각계는 수학적 구조와는 또 다른 속성을 내포한다.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아마 일부 다른 형태들도 숨기거나 폭로할 것이다. 차안과 피안의 경계는 다시 허물어진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경험합니다. 돈이 많아야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감각적 판단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물리적 사실에서 예를 든다면 뭐 양자 이론이죠. 불확정성 이론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렇게 나타날 만한 근거를 알아야 되고 그 현상 그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 것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 거라서 설명을 더 이상은 하지 못하는데, 이 바이체커는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그가 쓴 아티클이나 책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좀 읽고 싶어요. 1974년 12월 10일 그 인도 종교 또 중국 종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동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세계 발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글 쓰다가 한스킹이 이 대목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을 했겠죠. 핵 재무장에 즈음하여 나는 그리스도인과 자연과학자의 관계에 대해 내게 편지를 썼다. 바이체커가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나이가 비슷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연과학자에게 일부 연구의 범죄적 무책임성을 자각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자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의 의식이 수백 년 동안 전 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분명히 아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 물음이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 자연과학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질문. 자연과학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질문. 전 근대적 수준. 내 의식. 범죄적 무책임성. 1977년 편지를 쓴 다음 3년이 지나서 튜빙겐 대학교 개교 500주년 기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바이셰커의 말이겠죠. 사실 과학적 태도와 주제는 종교적 태도나 주제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과학이 지어낸 중립성의 허상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렇게까지 얘기했군요. 이 물리적 현상을 아주 엄격한 그 객관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입장이 바로 허상이다. 그거예요. 종교는 과학에게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너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는 하이데거의 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과 전향이든가 테크닉 und Umkehr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기술을 가르쳐요. 기술. 자연과학이 다 기술 문제 아니에요. 자연을 인간이 풀어내고 작용시키고 윽박질러서 잘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을 도구화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하이데거는 쓰는 단어가 있는데 좀 생각날까 말까 하네요. 뭘 빼앗는다는 뜻인데 탈취? 탈취가 아니라 강탈, 강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독일어 단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인간의 기술은, 이게 자연과학이 하는 거죠.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강탈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강탈하는 거죠. 이 기술 발전, 자연 과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지, 재앙을 줄지, 그건 더 질문해야 됩니다. 자연과학과 종교의 쌍방 토론은 오늘날의 지식 수준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기독교도요. 그 자연과학이 말해놓은 자연 현상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또 근본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복합적인 현대 성서학의 관점에서 간략히 제공하려고 한다. 신문제를 논할 때 이성적이고 근거 있는 판단을 쉽게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결국은 유대 기독교의 세계관을 얘기하려고 앞에 5의 2번 단락을 썼군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종교로부터 받는 정보 없이 자기들만의 그 연구 결과로 세계를 다루는 일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5의 3번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로 다루는 유대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의 대환장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는 근동입니다. 근동이라고 하면 바벨론 문명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주로 그 유대교의 전통인 거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서술은 대략 중국과 같은 시대에 시작되었으니 기원전 1000년경 다윗 왕 시대였다. 다윗 솔로몬 시대가 유대에게는 가장 빛나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인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쫓겨서 가난하면 그런 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지난 2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성서 해석은 끈질긴 연구를 거쳐 모세오경에서 다양한 원전층들을 비평적으로 구분하고
원정층들, 예, 좀 전문적인 표현들인데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오경에 서로 다른 문서들이, 다른 세계관들이, 서로 다른 하나님 이해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냥 읽어서는 잘 거의 드러나지는 않죠. 근데 전문적으로 읽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엘로힘 전승, 이 문서라고 합니다. ABCDE 할 때 엘로힘, 야훼 전승, 제2 문서라고 합니다. 사제 문헌, 이건 이제 P 문서라고 합니다. 프리스터라고 하죠. 신명기 문헌, 이게 D라고 하나? 도이터로노미 할 때 신명기 문헌.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창조 이야기의 의미도 규명할 수 있었다. 창조 이야기에도 서로 다른 완전층들이 있거든요. 모세오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500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언제냐 하는 건데 500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냐. 그건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바벨론 포로 시기하고 연관됩니다. 아까 다윗 시대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는 큰 차이가 나요. 그게 한 500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윗 시대부터 문서가 이제 시작돼서 바벨론 시대에 정식으로 그게 편집되고 또 되었다는 뜻이겠죠. 율신과 창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이 당시의 세계 인식 상황에 대처했는지 혹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렇게 하지 문장이 맞지 않나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들어가야 문장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독일어 원서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책은 분명히 그걸 밝혀준다.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세계관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두 가지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도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4절까지예요. 예.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 유배 이후 바로 앞에서 제가 바벨론 포로 이야기한 그 사건입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쓰였다. 바벨론 포로 간 게 587년이거든요. 기원전 587년. 거기서는 50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그 끝나면 기원전 530년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양식과 용어상 이 문서와 피 문서라는 원전에서 비롯되었고 기원전 6세기 500년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사제들이 세계 기원에 관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적 계시의 네 시기로 구분했다. 창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모세 오경의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가 바벨론 신화에 대한 반신화, 반대하는 신화, 그리고 등장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탈신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계는 신들의 투쟁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신화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스 신화도 신들의 투쟁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들의 투쟁이 없습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니까. 다른 악령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 신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신들의 투쟁이 불가능합니다. 유대교 사상에서는. 그래서 반신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계는 신들의 투쟁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숭고한 창조의 행위의 산물이다. 한 차이죠. 바빌론 신화들과 공유하는 내용도 많은데 비슷한 것도 있죠. 천상, 대양에 관한 뭐 하늘과 땅, 뭐 바다에 대한 상상이 한 예다. 말하자면 바닷물이 대홍수가 되어 땅 위로 쏟아지는 것을 궁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 창조 이야기의 특성이다. 그것이 특별히 강조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하네요. 네, 그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